자네, 내가 이 족쇄를 풀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탈출하지 않겠나? 한밤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언제나 불길한 법입니다. 강철민은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거칠게 울리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현관문을 열자 보이부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고 뒤편 어둠 속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강철민 동무의 동생 강철수가 오늘 새벽 두만강을 넘다 체포되었소. 그 한마디에 철민의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요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인민의 적을 가족으로 둔 동무와 동무 가족은 내일 아침 수용소로 들어가야 할 것이오. 준비하시오. 15년간 충성스럽게 간수로 일해온 자신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와 겨우 7살 된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그날 밤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그리고 그 불가능한 탈출을 위해 철민이 선택한 동반자는 놀랍게도 자신이 3년간 감시해온 정치범 수용소의 한 죄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수를 보이부에 밀고 한 사람이 바로 철민의 동생 강철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충성스러운 간수가 어떻게 자신이 감시하던 죄수와 손을 잡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죄수는 자신을 밀고 한 사람의 형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한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철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철민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간수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아내 순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옥수수죽과 김치 몇 조각이 놓였고 철민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딸 은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6시 정각 철민은 집을 나서 15호 정치범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함경북도 깊은 산속에 자리한 이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탑 그리고 지뢰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수천 명의 죄수들이 하루 12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철민은 22구역 채석장 담당 간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죄수들을 점호하고 작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눈을 마주치면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숫자로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162번, 243번, 391번. 사람이 아니라 번호로 부르면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162번, 앞으로 나와. 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62번 죄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준, 전직 외교관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3년 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이곳에 수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죄수들과 달리 민주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그의 눈만은 무언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듯한 예리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업량이 부족하면 저녁 배식이 없다는 거 알지? 철민이 말하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수 동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체념하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수의 눈빛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 딸아이를 안아주는 것, 그것만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오후 4시 작업이 끝나고 철민은 간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간수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철민에게 물었습니다. 철민이, 자네 동생 철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생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철수는 몇 년 전부터 중국 무역 일을 한다며 자주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철민은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었고 북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벌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철민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딸 은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은별이는 아빠가 오면 언제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노래 배웠어요. 그래, 어떤 노래인데? 은별이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일성 장군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철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은별이를 재우고 철민은 아내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수용소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이 남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 강철민의 집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철민은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12시 30분.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보이부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고 그들의 뒤편 어둠 속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엔진을 켠 채 숨을 쉬듯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의 방문, 그것도 보이부라면 좋은 일일 리가 없다는 것을 철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등 뒤에서는 아내 순이가 두려움에 떨며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보이부 요원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냉혹했습니다. 강철민 동무지요? 그렇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갈라졌습니다. 동무의 동생 강철수가 오늘 새벽 2시경 두만강을 넘다 우리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었소.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생이 탈북을 시도했다니, 그것도 실패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에서 탈북 시도는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는 죄였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철민이 충격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민의 적을 가족으로 둔 동무와 동무의 가족은 연자제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오. 내일 아침 6시까지 15호 수용소 본부로 출두하시오.
동무의 처자식도 함께 데리고 오시오. 순이가 뒤에서 작은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15년간 충성스럽게 간수로 일해왔습니다. 죄수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제에 충성했고 당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아내가 7살밖에 안 된 딸이 그 죄수들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간수 동지,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15년간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제 딸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철민은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요원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당의 결정이오. 준비하시오. 두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철민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순이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죠? 은별이는 어떻게 하고요? 순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철민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날 밤 철민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수용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곳의 삶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굶주림, 추위, 질병, 그리고 끝없는 절망. 은별이가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다 해도 그것이 삶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은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을 오므린 채 인형을 안고 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철민은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침 6시 철민은 평소와 똑같이 간수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탈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수용소는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국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의 산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어도 러시아어도 할 줄 모르는 자신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22구역 채석장에 도착했을 때 철민의 눈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162번 죄수 박민준. 전직 외교관 출신으로 중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하다는 소문이 있는 남자. 3년 전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이곳에 수감된 이후 묵묵히 노동을 해왔지만 다른 죄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철민은 민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돌을 깨며 일하는 중에도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감시탑의 위치, 경비병의 순찰 시간, 철조망의 간격. 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듯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죄수들이 옥수수죽을 받아먹을 때도 민준은 다른 죄수들과 달리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마치 언젠가 이곳을 떠날 날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철민은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간수들에게는 작업 태도, 점검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민준은 철민을 따라 감시초소 뒤편으로 갔습니다.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162번. 철민이 부르자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예, 간수 동지. 너 중국어 할 줄 안다지?
민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할 줄 압니다. 러시아어도? 예. 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만이 자신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민주는 철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려야 합니까? 간수 동지. 철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탈출이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간수가, 그것도 15년 경력에 충성스러운 간수가 탈출을 말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철민은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생이 탈북하다 잡혔고 자신의 가족도 내일이면 수용소로 들어온다는 것. 7살 딸아이까지 이 지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 말하는 동안 철민의 목소리는 여러 번 떨렸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민의 얼굴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간수 동지,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죄수도 많은데요. 너만이 할 수 있다.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국경을 넘는 방법.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다면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실패했다고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너는 3년 동안 여기서 모든 것을 관찰해왔다. 내가 봤다. 너의 눈빛을. 민주는 철민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돕는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철민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간다. 너도 자유를 얻는 것이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그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희망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저를 믿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철민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살고 싶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간수와 죄수 감시자와 피감시자.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일이면 늦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철민은 민준을 다시 작업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만이 자신과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철민은 죄수들을 감시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민준의 움직임만 쫓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묵묵히 돌을 깨고 있었지만 가끔씩 멈춰서서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민은 초조했습니다. 만약 민준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오후 5시 작업이 끝나고 죄수들이 막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철민은 다시 한번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감시초소 안쪽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자 바깥 소음이 차단되고 두 사람만의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수 동지, 제 답은 예입니다.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민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동생 강철수, 그 사람을 제가 압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을? 어떻게? 2년 전 중국 단둥에서 만났었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 무역일을 가장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당신 동생은 장사를 한다며 자주 국경을 넘나들고 있었죠.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철민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철수 씨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북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죠. 그래서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보위부에 밀고 했습니다. 간첩이 있다고, 외교관 출신으로 중국에서 수상한 활동을 하는 자가 있다고. 보위부는 포상금을 주었을 겁니다.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철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사람을 밀고 했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했고 재판도 없이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밀고 한 사람의 형으로서 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눈앞에 이 남자를 밀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그 밀고자를 구하기 위해 밀고 당한 죄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잔인한 역설이 또 있을까요? 그럼 거절하겠다는 건가? 철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거래 조건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철민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여기서 꺼내준다면 저는 당신 동생을 구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생을 구한다고? 예. 탈북 실패자는 보통 한 달 안에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보위부 내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면 동생을 이송하는 것처럼 꾸며 빼낼 수 있습니다. 철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가? 너를 밀고 한 사람인데.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지 못합니다. 간수 동지. 증오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간 수용소에 갇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이 남자가 자신을 밀고 한 사람에 대한 복수를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용서한다는 건 아닙니다.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자유를 주고 저는 당신에게 동생을 구할 방법을 줍니다. 공정한 교환입니다. 철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제안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묻겠네. 왜 복수하지 않는가? 진짜 이유가 뭔가?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과거에 갇히게 합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증오를 안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탈출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것을. 15년간 수용소 간수로 살며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이 죄수가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네. 거래를 받아들이겠네. 철민이 말하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종이조차 귀한 물건이었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신기했습니다. 종이에는 수용소 지도가 대략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3년간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곳 북쪽 담장, 여기가 가장 경비가 허술합니다. 감시탑 사각지대고 순찰병이 교대하는 시간이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입니다.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철민은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준의 관찰력은 놀라웠습니다. 15년간 이곳에서 일한 자신도 몰랐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동생부터 구해야 합니다. 동생이 수감된 보이부 구치소에서 먼저 그를 빼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직접 가야 합니다. 철민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그곳은 보이부 본부다. 죄수인 자네가 어떻게 가겠다는 건가?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이송하는 척하면 됩니다. 제 얼굴을 아는 보이부 요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첩 혐의로 체포될 때 신문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저를 압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철민은 민준의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 민준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준비하고 간수복을 하나 더 구하고 보이부 구치소로 가서 철수를 이송받는다는 명목으로 빼내는 것. 그리고 그대로 국경으로 향하는 것. 계획은 치밀했지만 위험천만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철민이 물었습니다. 들키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공개 처형될 겁니다. 민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있습니까? 당신 가족은 내일이면 수용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 동생은 한 달 안에 처형될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철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언제 실행하는가? 오늘 밤입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밤 9시에 만납시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막사로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살아남거나 죽거나 그 사이에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때 철민은 깨달았습니다. 밀고자의 형과 밀고당한 죄수가 손을 잡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기묘한 동맹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철민은 감시초소를 나와 천천히 수용소 본부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겨울 해는 벌써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철민의 머릿속은 이미 오늘 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민준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계속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과연 자신을 배신한 동생을 구할 가치가 있는가? 간수 숙소에 들어서자 동료 몇 명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자신의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15년간 모아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 은별이가 그려준 그림, 아내가 수놓은 손수건.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철민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생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지만 그때의 철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장사 잘해서 조카들 대학 보낼 겁니다. 사진 속 철수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밀고 하는 일이었다니. 철민은 사진을 다시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나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양심을, 누군가는 인간성을, 누군가는 가족까지도 팔아야 했습니다. 동생도 그랬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철민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낡은 건물들, 어둠 속에 희미하게 켜진 불빛들. 어쩌면 이것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방법이 없나요?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민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있어.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철민은 아내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면 더 위험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냥 믿으시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오. 순이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철민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 성공하면 이 여자와 딸아이를 데리고 이 지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가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철민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 곧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좋은 곳이 어디예요? 따뜻하고 밥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야. 은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굶주림이 무엇인지 완전히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철민은 계속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9시 민준과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는 2시간이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민은 조용히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수용소에 급한 일이 생겼소. 곧 돌아오겠소.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조심하세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 8시 반, 철민은 수용소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수용소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민은 간수 숙소로 가서 위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알려준 대로 이송 명령서 양식을 작성하고 보위부 직인을 찍었습니다. 직인은 가짜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밤 9시 정각, 철민은 민준이 수감된 22구역 막사로 향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민준만 깨어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가자 민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비했네. 철민은 간수복 한 벌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빠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죄수복을 벗고 간수복을 입은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3년간의 수용소 생활로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만 묻겠네. 철민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말 내 동생을 용서한 건가? 아니면 그냥 거래를 위한 말인가?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와 거래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당신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가? 용서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 당신 동생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복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철민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지만 복수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왜 그런 선택을 했나? 복수는 과거에 저를 묶어둡니다. 저는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증오를 품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철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복수보다 자유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용서보다 더 강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맙네. 철민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증오에 갇혀 살았을 것 같네. 동생에 대한 배신감에, 이 체제에 대한 분노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국경을 넘을 때까지는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간수와 죄수 밀고자의 형과 밀고당한 자.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였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사를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칠흑 같은 어둠만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 끝나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살아남으면 자유인이 되고 실패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걷는 이 남자, 자신이 15년간 감시하고 통제했던 이 죄수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간수 동지, 민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밤부터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믿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두 사람은 수용소 정문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남자와 함께 지옥을 탈출하겠다고. 수용소 정문에는 야간 근무 간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민을 보자 경례를 했습니다. 철민은 평소와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고 민주는 간수복을 입은 채 자연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문을 벗어나는 순간 철민은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만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보이부 구치소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철민은 간수용 지프차에 올랐고 민준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엔진을 걸자 낡은 차는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깊은 산골짜기와 구불구불한 산길만이 보였고 가끔씩 지나가는 검문소에서는 간수복을 입은 두 사람을 보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멀리 보이부 구치소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어둠 속에서도 음울하게 서 있었고 주변을 밝히는 조명등이
마치 감옥의 눈처럼 차가웠습니다. 철민은 차를 천천히 몰아 정문 앞에 세웠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경비병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15호 수용소에서 왔소. 죄수 이송건으로 왔소. 철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며 위조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경비병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전등을 비춰 확인했습니다. 철민의 손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표정만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옆에 앉은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이 모든 것이 일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송 명령서가 왜 이렇게 늦게 왔소? 경비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이부 김철호 동무께서 급하게 지시하셨소. 정치범 수용소 확장건으로 죄수 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셨소.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철호라는 이름은 민준이 체포될 때 신문을 담당했던 보이부 고위 간부의 이름이었습니다. 경비병은 그 이름을 듣자 조금 주춤했습니다. 김철호 동무라면 우리 부서 책임자 아니오? 맞소.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급히 처리하라고 하셨소. 민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경비병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서류를 돌려주며 정문을 열었습니다. 지프차가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고 철민은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단하군. 철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구치소 본관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음침한 복도가 펼쳐졌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민은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당직실에서 한 보위부원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15호 수용소에서 왔습니다. 죄수 강철수 이송건입니다. 철민이 서류를 건네자 보위부원은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위부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민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위부에서 일했습니다. 3년 전까지요. 혹시 그때 뵌 적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 그렇군요. 보위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찝찝한 표정이었습니다. 철민은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민준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준은 3년 전 여기서 신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때 이 보위부원과 마주친 적이 있다면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강철수라 탈북 시도로 체포된 그자 말이지요? 맞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확인 좀 해봐야겠소. 보위부원이 전화기를 들자 철민의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위에 전화로 확인하면 끝장입니다. 위조 서류라는 것이 바로 들통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나섰습니다. 동무 김철호 동무께서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셨소. 지금 전화하면 김 동무께서 화를 내실 텐데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위부원은 손을 멈췄습니다. 김철호는 이곳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리시오. 죄수를 데려오겠소. 보위부원이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철민과 민주는 당직실에 남아 서로를 보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철민은 주머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보위부원이 한 남자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철민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철수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얼굴은 멍으로 가득했고 한쪽 눈은 부어서 거의 감긴 상태였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형 철민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철민이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모르는 척하라고.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오. 보이부원이 이송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럼 데려가시오. 보이부원이 말했습니다. 철민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당직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출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철민은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프차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철민은 철수를 뒷좌석에 태우고 민준과 함께 앞좌석에 탔습니다. 엔진을 걸었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지프차가 정문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병이 문을 열어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차를 세우시오. 아까 그 보이부원이 건물에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화기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철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켰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겠소. 위에서 그런 명령 내린 적이 없다고 하오. 보이부원이 소리쳤습니다. 철민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뒷좌석의 철수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철민이 속삭였습니다. 보이부원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보이부원들도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든 경비병들도 자세를 낮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엑셀을 밟으십시오. 지금 당장. 철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엑셀을 3개 밟았습니다. 지프차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경비병이 놀라 옆으로 피했고 정문이 아직 반쯤 열린 상태였습니다. 차는 그 틈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차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철민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둠 속 산길로 차가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보이부 차량들이 추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북쪽으로 가십시오. 수용소 쪽이 아니라 산길로. 민준이 외쳤습니다. 그쪽은 국경 반대 방향이잖나. 속임수입니다. 일단 추격을 따돌려야 합니다. 차는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추격차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정신없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세 사람의 필사적인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프차는 어둠 속 산길을 미친 듯이 질주했고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길 앞으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커브길이 나타났습니다. 철민은 핸들을 움켜쥔 채 정신없이 운전했고 옆자리의 민주는 백미러를 응시하며 추격차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뒷좌석의 철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차체에 몸을 기댔습니다. 얼마나 따라오고 있나? 철민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3대입니다. 거리는 약 200m 정도. 민준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철민은 알아챘습니다. 이 속도로는 따돌릴 수 없소. 저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민주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길 양옆으로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500m쯤 가면 갈림길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3년 전 이 길을 지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앞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은 막다른 길이 아닌가? 폐광으로 가는 길이잖소? 철민이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림길이 나타났고 철민은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가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추격차들도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폐광으로 가는 길은 더 좁고 험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철수가 뒷좌석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라. 나중에 얘기하자. 철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요동쳤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폐광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시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끄십시오. 미쳤소?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오?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민은 이를 악물고 폐광 안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둠이 차를 삼켰고 헤드라이트를 끄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브레이크를 밟아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가 멈췄고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 후 폐광 입구 앞을 추격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추격차들은 직진했습니다. 폐광 안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소? 5분, 길어야 10분입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오? 민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폐광 안쪽을 살폈습니다. 손전등 하나가 대시보드에 있었고 그것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주변을 비췄습니다. 폐광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으로 여러 갈래의 통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다른 출구가 있을 겁니다. 폐광은 보통 여러 개의 출입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확신하오?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확실히 잡힙니다. 철민은 뒷좌석에 철수를 내렸습니다. 동생은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다리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철민은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형님, 저를 두고 가십시오. 제가 짐이 될 뿐입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입 닥치고 걸어. 철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폐광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고 발밑에서는 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10여 분을 걸었을 때 멀리서 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조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폐광 입구를 수색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소. 차바퀴 자국이 있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철민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들킨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민준이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막혔습니다. 통로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돌과 흙더미가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끝났군.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조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통로 안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돌더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돌더미 옆쪽으로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로 가야 합니다. 그 좁은 틈으로 어떻게 가오? 철수는 다친 몸인데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준이 먼저 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철민은 철수를 밀어 넣었습니다. 철수는 비명을 삼키며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민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추격조가 무너진 돌더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막혔소. 다른 통로를 확인하시오. 보이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좁은 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비추다가 멀어졌습니다. 철민은 틈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추격조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구였습니다. 민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폐광에는 또 다른 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구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 사람은 산빛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밀고 한 것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민주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철수의 얼굴은 멍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회했다면 됐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민준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용서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복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이 함께 살아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철민이 물었습니다. 북쪽입니다. 두만강까지는 사흘 정도 걸릴 겁니다. 사흘이나? 예. 그리고 추격조는 계속 우리를 쫓을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민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겁니다. 반드시요. 그 말에 철민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자유를 향해.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산길을 더듬어 올라갔고 가시나무가 옷을 찢고 피부를 핥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었고 철민은 동생의 무게를 반쯤 떠안은 채 걸었습니다. 민주는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고 이끼가 낀 바위를 확인해 북쪽을 향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세 사람은 작은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갈증에 목이 타던 그들은 계곡물에 얼굴을 묻고 물을 마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습니다. 철민은 물을 마시다가 문득 집에 있을 아내와 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보이부가 집을 수색했을 것입니다. 순이와 은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불안이 가슴을 조였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그들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조가 공중에서 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선회했고 돌풍이 나뭇잎을 휘몰아쳤습니다. 철민은 숨을 죽이고 바위에 몸을 붙였습니다. 민주는 철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철수가 고통으로 신음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 헬리콥터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 추격조도 분명 뒤를 쫓고 있을 것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들은 수색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민주는 나무 껍질을 벗겨 씹었습니다. 철민도 따라했습니다. 쓰고 즐겼지만 그것이라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다리 상처에서는 피가 멎지 않았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를 두고 가십시오. 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철민은 동생을 다시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민준이 철수의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철수를 양쪽에서 떠받치고 걸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새에 생긴 자연 동굴이었고 안은 좁았지만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그래도 바깥보다는 나았습니다. 철민은 동생을 벽에 기대게 하고 민주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새어나갈까 걱정했지만 비가 내리는 밤이었기에 연기가 빗물에 섞여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타오르자 동굴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피로와 굶주림으로 헬쑥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열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동생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감염된 것 같소? 철민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약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준은 철수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상처 주변이 부어올랐고 고름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다시 묶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불빛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동굴 입구로 빗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왜 그러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박 선생님이 3년 동안 지옥 같은 수용소에 갇혀 계신 것도 다 제 탓입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년 전 그때 저는 정말 돈이 필요했습니다. 큰애가 학교 가야 하는데 학비가 없었고 작은애는 아파서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았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보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 수상한 놈이 있다고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굶주리는 모습을 보면 양심 따위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을 단둥의 한 식당에서 처음 봤을 때 그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친절했고 저한테 술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몇 푼을 위해서. 철수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에 전화를 걸던 그날 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철민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생존을 위해 영혼을 조금씩 팔아야 했습니다. 동생도 자신도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압니다. 예. 철수가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후회했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더욱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민준은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과거에 갇혀 죽게 됩니다. 증오를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살아남고 싶습니다.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철민은 민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3년간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이 남자가 자신을 밀고 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무게를, 증오의 짐을. 박 선생님, 철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고맙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동생을 원망하며 평생 살았을 것이오. 자네는 나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배웁니다. 당신에게서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세 사람은 작은 불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밀고자와 밀고당한 자, 그리고 밀고자의 형. 기묘한 동맹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살아남자고, 자유를 얻자고,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작은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희망처럼. 새벽이 밝았을 때 비는 그쳤고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열은 더 높아졌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철민과 민주는 번갈아가며 철수를 업고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업고 가다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받아 업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 민준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천 소리가 아니라 큰 강의 소리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두만강입니다. 철민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가 바로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소? 1시간, 아니 3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철민은 동생을 다시 업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철수야. 곧 도착한다. 철수는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비탈을 내려가고 숲을 헤치고 바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겨울이라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가장자리만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저걸 건너야 하오? 철민이 물었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발견했다? 추격조였습니다. 나흘 동안 그들을 쫓던 추격조가 마침내 따라잡은 것입니다. 멀리서 군복 입은 군인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뛰십시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철민은 철수를 업은 채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얼음 위에 총알이 박히며 얼음 파편이 튀어올랐습니다. 철민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등에 업힌 철수의 무게가 천근만근 같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총알 하나가 철수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철민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 철민의 등을 적셨습니다. 뜨거운 피였습니다. 형님, 저를 두고 가십시오. 철수가 외쳤습니다. 닥쳐. 철민은 이를 악물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밑의 얼음이 갑자기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얼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철민과 철수가 얼음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철민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한 손으로는 동생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얼음 가장자리를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계속 부서졌고 몸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형님, 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철수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놓지 마십시오. 민준이 외쳤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철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철민도 아래에서 동생을 밀어 올렸습니다. 둘의 힘이 합쳐지자 철수의 몸이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음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라앉는구나, 철민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구했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손이 철민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민준은 철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철민을 끌어올렸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왔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몸이 조금씩 위로 올라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습니다. 추격조가 강변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서는 쏠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변에서 멈춰서서 총만 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민을 얼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철민이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했습니다. 물을 토해냈습니다. 감사하오.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철민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철수를 다시 부축했습니다. 철수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을 향해. 얼음이 계속 갈라졌습니다.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죽음과 삶의 경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지만 이제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철민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옆에 누운 민준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간 수용소에 갇혀 꿈꿔왔던 자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소. 해냈소.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도 철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간수와 죄수 감시자와 피감시자.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형제였습니다. 철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우리 살았습니까? 그렇다, 철수야. 우리가 살았다. 철민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구했다는 것.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쪽 협조자가 온 것입니다. 민준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서는 추격조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철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강 너머에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철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차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녹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에서 함께 탈출했고 서로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두만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중국인 협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3년 전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운전만 했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진 집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밤에도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뒷좌석에는 철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협조자가 준 담요로 몸을 덮었고 응급처치 약품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열은 여전히 높았지만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머리카락에서도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을 것입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차는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협조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야 합니다. 국경 경비가 강화될 테니 일주일은 기다려야 남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맞이했습니다.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고 식탁에는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협조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씻고 옷 갈아입으세요. 음식은 천천히 드시고요. 세 사람은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은 하얗고 따뜻했고 국은 뜨겁고 맛있었습니다. 철민은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각자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철민과 민주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북에서는 전기가 부족해 밤하늘이 어두웠지만 여기는 불빛이 많아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불빛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선생, 예, 하나만 묻겠소. 왜 철수를 구했소? 강에서 그냥 놔뒀어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민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오? 당신은 저를 수용소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동생을 버린다면 그건 당신을 배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당신을 밀고 한 사람이요. 3년 동안 지옥에 가둔 장본인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복수와 자유가 무슨 상관이요? 복수는 과거에 저를 묶어둡니다. 증오를 품으면 그 증오가 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는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수용소에서 3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증오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증오는 힘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 독을 마시면 결국 자신이 죽게 됩니다. 철민은 민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복수가 독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한 것이요? 아닙니다. 용서와 복수 포기는 다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복수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철민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는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민준 선생, 고맙소. 철민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고마우신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증오에 갇혀 평생 살았을 것이요. 동생을 원망하고 체제를 저주하고
분노 속에서 죽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배웁니다. 당신에게서, 제게서 뭘 배운다는 것이요?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3년 동안 수용소에서 저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삶의 의미라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간수와 죄수 감시자와 피감시자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인연이요. 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인연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민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자유에 대해. 철민은 아내와 딸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계획을 말했고, 민주는 남한에 가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겠다는 꿈을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남한행 루트에 올랐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긴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수의 상처는 조금씩 나았습니다. 열도 떨어졌고 다리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용서 아닌 용서가, 형의 변함없는 사랑이 철수의 영혼을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에, 자유를 얻었다는 것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 안쪽 테이블에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철민과 박민준이었습니다. 철민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 전 수용소 간수 시절의 경직된 표정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 정착을 도와주고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그들의 가족을 북에서 빼내오는 일도 도왔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길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많이 변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야윈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활동가로 일했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년간의 수용소 생활이 그를 부서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철민이 물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예의였습니다. 바쁩니다. 다음 주에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발표가 있어서요.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이겠군요. 아닙니다. 오히려 보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철수는 어떻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 음식점 장사가 잘 되어서 이번에 지점을 하나 더 낼 예정입니다. 철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리는요? 여전히 조금 절뚝거리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 보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5년간 자신의 죄책감과 싸워왔습니다. 민준을 밀고 한 것에 대한 후회가 그를 괴롭혔지만 민주는 계속해서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씩 과거의 짐을 내려놓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민의 가장 큰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순이와 은별이를 데려왔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브로커를 통해서 1년이 걸렸지만 성공했습니다. 지금 은별이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철민이 5년간 가장 바랐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별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아빠를 구해준 은인이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야말로 영광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때 간수와 죄수였던 두 사람은 이제 평생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고 서로에게서 인생의 의미를 배운 스승이었습니다. 민준 선생, 철민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그때 그 말 기억하십니까? 복수는 과거에 우리를 묶어둔다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저는 5년간 그 말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철민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철수에게 복수했다면 우리는 모두 파멸했을 것입니다. 증오가 증오를 낳고 끝없는 악순환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용서를 선택했고 그 용서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유롭게, 인간답게. 그것이 용기입니다. 철민이 말했습니다. 증오는 쉽습니다. 분노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계속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웃음소리, 자유로운 일상. 이 모든 것이 5년 전에는 꿈만 같았습니다. 철민 선생, 민준이 말했습니다. 예, 제가 배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민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적이었습니다. 저는 죄수였고 당신은 간수였습니다. 당신 동생은 저를 밀고 했고 저는 그로 인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친구입니다. 아니, 형제입니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적이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철민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도 철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이, 함께 겪은 고난이, 함께 이룬 승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꽃잎은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바람에 날려 올라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삶처럼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자유를 향해 날아오른 것처럼. 이것이 강철민과 박민준 그리고 강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와 죄수가 함께 탈출하고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결국 평생의 친구가 된 이야기. 증오가 아닌 용서로, 복수가 아닌 구원으로 씌어진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박민주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용서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복수는 과거에 우리를 묶어두지만 용서는 미래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자유는 증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삶에는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힌 사람, 우리를 배신한 사람.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증오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씨앗, 자유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